세상은 지금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찬사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대기업들이 갈라섰을까? 한쪽은 남았고 다른 쪽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라 불리던 세 기업, 삼성, 현대, 그리고 LG. 모두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들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현대와 LG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중부 유럽의 심장부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투자 이전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깊은 전략과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시간이 흐르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승부를 본다. 반도체, AI, 바이오 미래 산업의 중심을 자국에 두겠다는 결단이었죠. 국내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한국형 첨단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전력난, 인력 부족,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한국의 제조 환경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삼성은 버텼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긴다. 그것은 자존심이자 운명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와 LG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친환경 산업보조금과 배터리 공급망 지원 정책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내걸었고 탄소 규제를 완화하며 제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현대는 헝가리에, LG는 폴란드에 대규모 배터리 클러스터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선 전기와 토지가 싸고 인건비도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옳았을까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럽의 신문들은 한국 기업이 유럽의 미래를 세운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EU 집행위원회는 LG와 현대에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전력 가격이 폭등했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잦아졌습니다. 탄소 규제 기준이 다시 강화되자 생산 비용은 치솟았고 물류망은 불안정해졌습니다. LG는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야 했고 현대는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결국 이익률은 떨어졌고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유럽 도전은 점점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남은 삼성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수요의 급락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자 삼성의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산 라인을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공정에 도입하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이 AI 반도체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면서 삼성은 유일한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텼던 대가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LG가 떠난 뒤 한국 산업 생태계는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분리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거래선을 잃었습니다. 지방의 산업단지는 공장 폐쇄와 실업 문제로 흔들렸습니다. 삼성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삼성은 홀로 거대한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국가의 제조 기반을 지탱해야 하는 마지막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생산하던 현대차 배터리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LG의 공급망은 유럽 내 부품사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즉, 한국 산업이 스스로 분리된 것입니다.
어느새 한국은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늘었지만 국가는 약해졌습니다. 2028년 한국의 산업 지표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은 감소했고 제조업 고용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여전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성공했지만 한국은 실패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산업 생태계 붕괴 리포트.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은 버텼지만 산업은 떠났다. 정부는 늦게서야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재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빠져나갔고 중소제조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의 거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때 현대와 LG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달랐을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기업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전략이 그 선택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홀로 남아 싸웠고 현대와 LG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한국의 산업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유럽은 웃고 있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산업을 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안에서는 일자리와 공급망이 사라진 자리를 메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3대 기업의 선택, 그 결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선택의 대가입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한국에 남은 삼성일까요? 아니면 떠난 현대와 LG일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의 결정은 한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삼성은 남았고 현대와 LG는 떠났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은 갈라졌다. 유럽의 하늘 아래 한국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헝가리의 데브레첸, 체코의 브르노. 그곳에는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죠. 현대 배터리 허브,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 겉으로 보기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유럽 언론이 찬사를 보내던 그 현장은 사실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믿었던 유럽의 약속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7년 유럽연합은 에너지 위기와 경제 침체로 인한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산업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고 전기요금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LG의 배터리 공장은 전력비 부담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했고 현대차의 헝가리 조립 라인은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잠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인건비 상승, 유럽 내 정치 불안, 그리고 경기 침체. 한국 기업이 유럽 경제를 살린다던 말은 어느새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고통받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LG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유럽을 택했지만 유럽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헝가리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했지만 유럽 내 브랜드 충성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현대는 다시 가격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유럽에 공장을 세운 게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죠. 한편 한국에 남은 삼성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일본,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 삼성이 내놓은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는 게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유로칩 3.0이라 불린 이 기술은 기존 반도체보다 8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고 AI 학습 속도는 5배 이상 빠른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 덕에 삼성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문을 쓸어 담았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삼성의 칩을 채택했고 그때부터 삼성은 다시 세계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균형을 되살려야 한다.
유럽으로 떠난 기업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묶은 K산업 리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지방 산업단지를 개편하며 대규모 세제 혜택과 전력 공급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대와 LG는 유럽의 이해관계에 너무 깊이 얽혀 있었고, 이미 수천억 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름하여 K퓨처 밸리.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한국은 다시 자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떠났던 중소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폴란드에서 어려움을 겪던 한 부품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산업 생태계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그들을 품었고 협력사를 위한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재, 그리고 열정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있는 현대와 LG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유럽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이유로 보조금을 축소했고, 노동 규제는 강화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한국 기업의 지나친 시장 점유율은 문제라며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유럽을 구했지만 유럽은 그들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29년 초 현대자동차 유럽지사의 보고서 한 줄이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 내 수익성 32% 감소. 향후 2년 내 공장 구조 조정 불가피. LG 역시 비슷했습니다. 유럽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은 60%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기업은 동시에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때 삼성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은 선택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AI 반도체 수출액은 단 1년 만에 80%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AI 데이터 국가로 부상하며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산업의 재편을 이끌며 새로운 패권 질서를 만들고 있다. 반면 유럽 언론은 현대와 LG를 향해 비판적인 논조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을 살렸지만 그들은 이제 유럽의 희생양이 되었다. 두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고 현지 투자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턴 인센티브 플랜. 유럽 진출 기업이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할 경우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그리고 에너지 공급 우선권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인책이 아니라 산업 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격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경제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산업의 심장을 되찾으려 한다. 현대와 LG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수익성은 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지난 몇 년의 결정을 뒤집는 일,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산업전략회의에서 한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우리에게 공장을 줬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나라를 줬다. 그 말이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묻습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하지만 역사는 그 답을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2029년 겨울,
유럽의 거대한 산업벨트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폴란드의 한 배터리 공장 앞 멈춰 선 트럭 행렬은 며칠째 움직이지 않았고, 헝가리 조립 라인의 로봇들은 작동을 멈춘 채 불빛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군. 유럽의 하늘 아래에서 5년간 이어진 한국 기업들의 성공 신화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유럽 공장의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LG의 배터리 공장은 전력 단가 상승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와 노동 정책 변화가 예기치 않게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처음엔 유럽 정부의 보조금과 안정적인 시장을 믿고 갔지만, 결국 그들은 유럽 정치의 불안정한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유럽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지 경영진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리턴 인센티브 플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산업 구조가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주도의 K퓨처밸리는 이미 완공 단계에 있었고, 그곳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업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집약형 국가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유럽에 퍼졌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한 LG 공장 회의실, 간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금 전액 감면, 연구비 지원, 전력 공급 우선권. 그것은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늦지 않을까? 누군가 중얼거렸고,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현대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헝가리 조립 공장의 노동쟁의가 장기화되며 생산 중단이 반복되자 본사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린 유럽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리고 결국 현대차는 생산 거점 일부를 한국으로 재이전한다는 내부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던 대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패배로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LG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을 떠난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생존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산업규환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떠난 기업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것인가. 삼성의 부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은 공동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귀한 기업이 들어올 경우 생산 설비와 기술 플랫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바로 내일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럽의 고비용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이었습니다. 한 달 후 LG가 움직였습니다. 2030년 2월 폴란드 현지 언론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LG, 한국으로의 부분 철수 결정.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유럽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LG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핵심 기술 개발과 차세대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이전합니다. 사실상 귀환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현대도 따라왔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 축소와 노조 파업이 겹치며 수익성이 바닥을 찍자 현대차는 2030년 봄 한국 울산의 하이브리드 리턴 라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진출 이후 10년 만의 귀국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기술을 축적했고 그 신뢰가 다시 기업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한국 산업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렵 한국 사회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폐쇄됐던 지방산업단지에 다시 불이 켜졌고 청년 취업률이 상승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엔지니어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지난 몇 년간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럽이 다시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에 기술 공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떠난 기업을 다시 되돌렸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유럽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퍼부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경영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빌릴 수 있어도 근본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 진정으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생산기지로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의 말, CNN은 한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The nation that brought its industry back, 산업을 되찾은 나라.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귀환한 현대와 LG가 다시 한국에서 안착하는 동안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무역 질서가 형성되며 한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 묻습니다. 삼성이 만든 길 위에서 현대와 LG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까? 그리고 그 대답이 한국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2032년 봄, 서울 하늘 위로 수많은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하나의 장소를 비추고 있었죠. 경기도 화성, 그곳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새로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K-퓨처 얼라이언스 센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한국의 3대 기업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한때 갈라졌던 그들이 다시 한 깃발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기자들은 외쳤습니다. 이건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와 LG는 유럽에서 고전했고 삼성은 홀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 기업이 손을 잡고 하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결합은 단순한 사업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부활이었고 기술 패권의 중심이 바뀌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개관식 무대에 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다시 세계의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세계의 두뇌가 됩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건물은 단순한 연구단지가 아니었습니다. 200여 개의 스타트업, 수천 명의 연구자, 그리고 새 기업의 기술이 얽혀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걸을 때가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현대차의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LG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한번 흩어졌지만 다시 모여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K-퓨처 얼라이언스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각 기업이 가진 기술을 개방하고 서로의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삼성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서버를, LG는 차세대 배터리와 소재 기술을, 현대는 자율주행과 로봇 공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이 움직이며
반도체가 판단을 내리는 세상. 한국이 그 중심에 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K-브레인이라 불리는 초대형 AI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이 인공지능은 산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이 스스로 세상을 예측한다. 그것이 K-퓨처 얼라이언스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유럽은 긴장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다. CNN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제2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산업 문명을 만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 철수했던 현대와 LG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스템 기업으로, LG는 에너지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두뇌가 되었습니다. 세 기업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산업의 기준이 된다. 그들의 성과는 곧바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점유율은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고 한국은 데이터 중심 경제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일본과 미국은 새로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연합 없이는 미래 산업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누구의 부속국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 말에 세계는 조용해졌습니다. K-퓨처 얼라이언스의 상징탑 앞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공장이 아니라 모두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다. 그 말은 곧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조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설계하는 나라, 기술을 흉내내는 나라가 아닌 기준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주요 방송들은 일제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BBC는 Korea's Industrial Miracle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블룸버그는 삼성과 현대, 그리고 LG가 세계 질서를 다시 썼다는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국기 태극기가 천천히 휘날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천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나라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그 속에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어떤 이는 삼성에, 어떤 이는 현대에, 또 어떤 이는 LG에 몸담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 들어온 불빛이 그 문장을 새겼습니다. We are Korea. We make the future. 사람들은 환호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산업의 표준, 기술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심장. 그리고 역사는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삼성은 지켰고 현대와 LG는 돌아왔다. 그리고 한국은 세상을 바꿨다.